시대예보죠, 시대예보. 우리 일기예보란 말 바꿨잖아요. 네.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일, 네? 일기예보란 말은 일기예보가 내일이나 다음 주 이렇게 기상이 어떻게 될 걸 보여주죠. 근데 일기예보의 특징은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 그러니까 시대예보도 미래가 이렇게 지금 거의 직전까지 왔는데 이렇게 가고 있다지만 틀릴 수도 있다. 근데 핵심 키워드는 핵개인의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얼마나 공감대를 이룰지는 저 책을 같이 한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길령 씨의 책은 저희가 여러 번 같이 부세 통해서도 읽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분은 데이터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고 해서 이분이 그 예측하는 거는 상당히 뭐 여기서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막 언급하지 않지만 숫자 데이터를 가지고 나오는 걸 해석하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이런 것들을 투영하기 때문에 물론 예측은 예측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지만 그걸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계속 얘기해 주는 거가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지만 상당수는 근거가 있는 얘기고 이 그림이 뭘 의미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뭔가 해석할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각자 그림이 뭘 해석하는지 한번 상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시대가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느냐에 두 가지 얘기를 하죠. 하나는 뭐냐면 지능화돼 있다. 지능화돼 있고 고령화돼 있다. 이게 지능화는 맞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페이스북을 갑자기 글을 좀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자주 올라오는. 예, 자주 쓰는데 그게 옛날에 어딘가 써놨던 거를 챗GPT 이용해서 한번 다듬고 올리거든, 다듬고. 그러면 평상시 때보다 한 쓰는 속도가 서너 배는 더 빨리 써요. 근데 더 좋으냐? 나쁠 때 있어요. 왜냐면 얘가 부드럽게 다듬다 보니까 약간의 거칠면서 나의 특성을 담는 그 글은 부드러워져. 아니, 그렇게 말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부드러워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냥 맛깔나면 없어질 수도 있는데 좋은 장점은 새로운 시도와 다듬어 주는 것들을 있고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또 그림까지 그려주는 것 가니까 맛배가 있는데 아니, 그걸 하다 보니까 갑자기 좋아요 숫자가 두 배 이상이 늘었어요. 최근에 두 배 이상.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챗GPT 같은 스터디 모임들 하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요 모임 따로 또 소스 대처 모임을 그냥 원래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가 불을 지르는 거 원래 제 주전공이 스파크 불 지르는 게 주전공인데 그냥 대충 소딱하게 얘기할 거를 그냥 괜히 그냥 포스터 만들어서 이렇게 붙이고 뭐 이런 걸 또 좋아해요. 그래서 거기 보면 거기 이제 지난번 논문 쓰는 모임 때 조모 희뭐 선생님이 그 특강하는 걸 이렇게 포스터 만들어서 했잖아요. 그거 보고 강사는 허걱하고 아이 그 우리 수탁하게 선언위에서 뭐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갑자기 붙였느냐라고 그냥 살짝 올렸는데 20명 와갖고 방송이하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엊그저께 이제 대전에 꽤 이름 있는 교수님이 연락이 왔어요. 그 강사님을 우리한테 모실 수 있겠느냐? 예, 조모 선생님을 모실 수 있겠느냐? 그 특강 듣고 싶다. 그래서 그 조모 선생님께 가서 얘기를 했죠. 오라고 하더라고. 오십시오, 오십시오 했더니 또 보이니 또 하이 촌사람이라 참 힘들어. 근데 중앙무대 한번 가자 그러는데도 이제 본인이 다시 이건 내가 예, 촌에 있으리다 그러면서 막 거절하고 그래갖고 알겠다 그래갖고 그래서 안 한답니다 했더니 아 그래도 좀 잠깐 해야 되는데 안 되냐 했다 해갖고 결국은 제가 대신 가기로 했어요. 음. 그게 중간에 보면 세렌티피티라는 말이 나오죠. 우연성으로 생겨난 연결성. 그냥 여기서 연결성이 부담스럽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 우연찮게 연결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있는데 근데 본인의 역량이 사실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 근데 뭐가 우리를 뒷받침해 주냐? 이 지능화가 우리를 뒷받침해 주면서 우리 역량이 달라진 건 아닌데 우리 주변의 연결성과 지능화로 말미암아 전에보다 더 좋은 성과물들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그리고 그걸 만들어내던 사람이 누구냐? 나이 좀 드신 양반들이 이제 하게 됐다. 그러니까 아주 긍정적으로 생기게 하면 나이 50대 후반 이제 60 넘으면 이제 쉬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부록이 부록이 몇 살이죠? 50이 뭐죠? 2,000명. 이게 부록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욕심이 안 생기잖아요. 근데 50 넘는데 여전히 욕심이 많은데 50대면 7,000명이고 60이 이순이죠. 이제 들어도 뭐 이렇게 순화된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제 하늘의 뜻도 알고 욕심거리도 안 생기니까 이제는 반듯하게 갈 길을 계속 간다는 뜻이 50, 60을 이후의 삶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50, 60 이후에 은퇴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50, 60 이후에 그 은퇴가 저거잖아 영어로 하면 우리 타이어잖아요. 우리 다시 타이어 바퀴를 갈아 끼고 새 출발. 근데 그 바퀴가 무슨 바퀴냐? 인공지능이요. 지능화랑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실 얘 조짐이 나쁘죠. 왜냐면 그러면 야 우리 늙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일하라는 거 아니야? 라는 그 얘기가 막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공포감도 있고 은퇴도 못하고 이제 쉬어야 되는 때가 아니라 이제는 죽을 때까지 일을 해도 이게 뭐 그렇게 힘든 상황이 아니라 당연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고 저 뒤에 또 나온 얘기 있지만 그게 또 연결성이 있어서 이게 때로 덤비면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암울하게 보지는 않아도 될 거다. 과거에 우리가 전문성을 권위를 이렇게 누를 때 세 가지 걸로 이렇게 권위를 막 누렸잖아요. 첫 번째는 내가 경험이 많아. 내가 왕년에 내가 어느 기업 출신이야. 내가 뭘 해봤어. 무슨 그러면서 제가 뭔가 스킬이 남거나 그랬어요. 그러면 연륜이 쌓이죠. 연륜이. 그리고 이쪽 분야에 오래됐는데 전문성이 쌓이죠. 경험, 연륜성, 전문성이 있어서 권위가 생기는데 권위가 이게 진짜 권위가 아닙니다. 제가 이거 사실은 얘기하면 좀 그런데 제가 보건소에 그 전문의 선생님을 뽑는 자리에 면접 자리에 갔었어요. 근데 나이가 70이 넘으셨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70 넘으셔도 의료행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거기 관계자가 부담스러워하는 대목이 딱 하나 자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부담스러우실까요? 70 넘으신 분인데 뽑아야 된대. 손을 떠셨을까요? 손도 그냥 안 떠세요. 고집이랑 뭘 다 있으시고 뭐가 문제가 됐을까요? 뭐냐면 클릭과 더블 클릭이 안 돼. 어. 그러니까 옛날에 차트를 써서 손으로 써서 이렇게 했는데 그건 본인이 이제 병원을 하시고 옆에 간호사가 붙고 그래서는 상관이 없는데 본인이 독립해서 이제는 했던 거를 차트를 다 본인이 컴퓨터로 써도 뭐 이런 거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이 더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붙을 수 있는 인력이 아니거든. 그것 때문에 야 이분은 힘들겠다가 판단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전문성은 문제 없죠. 연륜도 있죠. 경험도 풍부하죠. 그런데 연결성과 진화에 문제가 있어서 같이 일하기가 쉽지 않겠구나. 이게 저 뒤에 가면 디지털 리터러시 측면에서 오히려 그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시대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여전히 의사결정 내릴 때 합리적 생각 뭐 경험하면서 기승전 내 주변에 누가 얘기했어. 옛날에 제가 그 박사관 때 그 인공지능 시스템 저 그때 수업을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때 e스포츠 시스템이라는 전문가 시스템을 만들었었어요. 그때 만들었을 때 뭐냐면 그 가장 제가 석박사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뭐 먹지가 제일 힘든 과목이었거든요. 점심 오늘 뭐 먹어야 되지? 저녁 뭐 먹어야 되지? 의사결정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갖고 그 의사결정을 만드는 전문가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오늘 날씨가 어떻고 분위기가 어떻고 분위기가 떴고 막 이게 있는데 거기다가 숏 패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뭐냐면 지도 교수님이 뭐 먹고 싶댄다. 그러니까 그 앞에 의사들 다 무시하고 그걸 확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우리한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하나 의견을 주는 거가 결정적인 영향, 합리적이지 합리적이 않다. 이런 시대에 여전히 있더라.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새로운 힘은 권위에서 나오는데 전투적 권위가 아니라 연결성의 권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랑 연결되어 있는가. 특별히 핵 개인화 시대에서는 누구랑 연결되어 있느냐가 중요한데 연결되지 않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렇지만 내가 연결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두 가지가 공존돼 있어서 연결되지 않아도 좋은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결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역량들, 새로운 기회들, 그리고 우리의 동료들, 팀 협업을 하는 프로젝트들이 완성될 수 있더라. 핵심은 최근에 진흥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흥화를 말미암아 개인의 역량이 확 올라서 기회가 만들어졌고 고령화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지만 모든 사람이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성세대의 힘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나이도 많어. 이 자리에 좌장이야. 뭐 힘써. 어? 여기 나이 더 많으신 분이 바글바글한데 이런 꼴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저기 카이스트 전국에 있는 학생들 1등한 친구들이 가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가서 결국은 꼴찌가 또 나오듯이 이제 다 고령화됐기 때문에 이제는 나이 많은 거로 자리를 비켜라 뭐 이럴 수 있는 분위기는 전혀 아니게 되었다라고 상황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아이고 조금만 좀 눌러주실래요? 예. 그래서 이제 K라는 분위기가 나왔어요. K. K는 대한민국이 아니다라는 챕터인데 K는 그 나왔듯이 이제 한국이라는 국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 만들어낸 것을 의미하는데 대부분의 K 어쩌고 저쩌고 우리는 K 기업가 정신이 있는데 결국 한국 사람이 만드는 문화 스타일인데 여기에 핵심 키워드는 잘 섞는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잘 섞어서 만드는데 그게 글로벌로 봤을 때도 너무 세련되게 잘 섞어놨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트렌드를 너무나 잘 읽어서 그걸 선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게 K컬처의 핵심 이슈인데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공감을 얻는 스타일. 그러다 보니까 핵심적으로는 이 컨텐츠 비즈니스에서 강력한 파워를 일으키는 거가 적절하게 모든 사람들의 감성을 느끼는 것을 잘 섞어내고 그것이 촌스럽게 아니라 아주 세련되게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좋은 장점이고 또 두 번째 패턴들 중에 하나는 이제는 국가 간의 경쟁이 아니라 그 도시 간의 경쟁. 최근에 이런 책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몰락한 도시, 성장하는 도시. 그래서 어느 도시에 사느냐가 결국 그 사람이 성장하고도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내가 어느 도시에 사는 것 때문에 내가 성장할 기회들이 있고 아닌 기회도 있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 이제 벤치기업가들을 만났을 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창업을 하고 IT 혁신 기업이 되려면 왜 우리가 팡주나 테라노에서 사업을 해야 되시는지 아십니까? 왜 그런데요? 내가 투자 받아야 될 대상자들이랑 우연찮게 식당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거기 다 몰렸기 때문에. 우연찮게 내한테 조언해줄 사람을 커피숍에서 우연히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쪽 지방에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 그걸 모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조금 우리한테는 부담스러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쵸, 뭐 IT밸리 가려면 뭐 그런 측면도 맞는 얘기긴 하지만 결국 우리가 나라 간의 경쟁이 아니라 국가 간의 경쟁도 아니고 결국 도시 간의 경쟁인데 그런 측면에서 균형 발전의 입장에서 볼 때도 서울과 지방이 경쟁하는 건 아니라고요. 오히려 서울 사람들도 아니 오히려 반대로 왜 지방을 대신에 서울 이렇게 우대하느냐? 근데 서울 사람들 얘기도 야 우리도 살기 힘들어 죽겠다. 우리 누구랑 경쟁하냐? 도쿄랑 경쟁하고 상하이랑 경쟁하고 뉴욕과 경쟁해야 되는데 야 이렇게 우리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부산이 어떻고 진주가 힘든 걸 왜 우리 얘기하냐? 라는 판도도 좀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진주라는 곳이 얼마나 매력적인 도시인가를 보는데 저는 이 진주라는 도시가 되게 매력적인 도시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서부 경남 지역에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적정 규모의 인구와 적정 규모의 문화와 적정 규모의 다양성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오히려 여기가 더 우리의 새로운 기회들을 만들 수 있는 터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요즘은 디지털 노마드 시대가 돼서 아유, 뭐 어떨 때는 내가 일하고 싶은 데서 반나절 어디 가서 일하고, 뭐 반나절 딴 데 가서 일하고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어 있어요. 어떤 최근에서 요즘 좀 집중이 안 돼갖고 그참 불면증 심하고. 근데 저는 이상하게 그 프리미엄 고속버스들한테 잠을 잘 자요. 이렇게 피곤할 때 그 차를 타고 싶어서. 그 이상하게 그 어떨 때는 그 서울의 어디 강남역 근처에 있는 꼭 스타벅스 거기서 일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 그래서 그냥 프로젝트 삼아 한번 거기 가서 일을 하고 한두 사람 만나고 또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 또 프리미엄 버스를 타고 내려오고 이러고 싶을 때가 있더란 얘기죠. 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도 자연스럽게 디지털 노마드의 패턴들을 따르고 있지 않냐. 그리고 전에 우리 국세청 때 보면은 그 남해에서 오신 그 AI 전문가 한 분 오셨었어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어디 사신데 오시냐 했더니 남해 산다고 하고 그럼 직장 어디냐 했더니 대전이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뭐 일주일에 한 번인가 한 달에 한 번만 대전에 출근하면 되고 나머지 집에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자연스럽게 디지털 노마드가 이제 보편적인 현상들이 나타났다고 들고요. 최근에 우리 또 맨날 우리 자랑하고 있는 우리 학교가 배출한 그 벤처기업 크몬 최근에 방문하고 왔거든요. 근데 지금 뭐 여전히 물어보니까 140명 정도 직원 숫자가 된대요. 근데 한 산주하는 인력은 한 40%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은 공식적으로 주 2회만 필수적으로 팀마다 모여라가 이 규정이고, 근데 근무를 회사에서 하고 싶든 재택을 하든 그런 자기 자율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가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오긴 왔더라고요. 그런 측면으로 또 지금 시대가 엄청나게 많이 바뀌고 있고, 결국 미래의 국가는 결국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느 도시에 살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진주가 얼마나 매력적인 도시냐는 것은 아마 토론 시간 때 한번 논의를 좀 해봤으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결국 오리너구리는 오리도 아니고 너구리도 아닌 이런 건데, 이 성장하는 도시가 되려면 의미 있는 도시라면 이게 다양성을 수용을 할 필요가 있더라. 그 기준은 첫 번째 형평성. 진주가 옛날에는 그 외지 사람들을 많이 배타적이고 그 아는 사람을 더 존대하고 아는 사람은 아니고 뭐 이게 있었는데 지금은 형평성 측면에서 볼 때는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근데 형평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너무 친숙한 단어잖아요. 네. 형평운동. 그런 정신도 있고 보니까 우리가 배타성을 없애는 그 형평하게 생각하는 그 정신들을 깔고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외지인들을 이제 포용하는 정신들도 꽤 커졌고 근데 제가 봐도 저희가 진주 지한 20년인데 최근에 10년 사이에 포용성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실제 외진도 많아졌고 제 주변에 꽤 다양한 데서 온 사람들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모습들도 보이죠. 그런 측면에서 진주야말로 다른 도시와 다르게 다양성을 함유하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힘의 구조가 달려져서 어, 집단에 속해야 된다는 그런 집단주의 살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우리 학부 학생들 보면 과 MT 학과 모임 그거 안 가면 거의 왕따가 되는 건데 지금은 뭐 네가 뭔데 뭐라고 그러냐? 뭐 이런 분위기가 가득해 학교 전반적으로. 그래서 집단에 반드시 소속해야 된다. 아니 난 굳이 거기 말을 따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탈집단주의 보편화됐고요. 그다음에 개인주의가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분위기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뭐가 좀 약간 배경으로 뭔가. 시간 넘겨주세요. 네. 예, 예.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코파일럿은 그 보조 항해사, 뭐 이런 비행사의 그 뜻인데, 뭐 챗GPT 같은 게 코파일럿의 기능이죠. 퇴근하지 않죠. 예, 옛날에는 무슨 프로젝트를 하려도 옆에 같이 멤버들이 있어야 되는데 6시 되면 퇴근해야 되잖아요. 특별히 지금 최근에 워라밸을 해야 되는데 퇴근 직후에 일들을 하려면 피곤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최근에 트렌드는 뭐냐면 워라밸이 강조되다 보니까 진짜로 서울이나 이런 데서 옛날에는 5시 50분 되면 상사가 와서 김대리 내일 아침까지 이거 해. 몇 시에? 5시 50분, 5시 반에 딱 주고 가는 일들이 보편적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주면 예,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할게요. 그런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어, 잊어볼까 봐 주신 것 같으니 예, 넣었다가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모레 드릴게요.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당연히 내일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부하 직원한테는 그걸 시키는 분위기가 아니고 그래서 결국 누가 하느냐? 팀장님이 그 일을 하고 있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수건에서. 왜냐하면 왜 이거를 부하 직원한테 안 시킵니까? 그럼 부하 직원 잘못 시키면 그만둔다는데요. 뭐 이렇게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걸 누구한테 시키느냐? 코파일럿. 예. 워라밸의 필수 보완제. 얘는 출퇴근도 하지 않아요. 예. 저녁 때 카톡 날리면 부하 직원들 아니면 동료들은 부담스러운데 얘는 언제든지 프롬프트로 껌뻑껌뻑 하면서 답변을 주고 이런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했던 작업들 중에 하나가 이제 죽었던 논문들 살려갖고 다시 한번 마사지 해주는 거. 어디 학술대 제출했다가 리젝 먹은 거 이걸 마사지해서 넣는 작업들. 논문 쓴다고 힘들어하는 석사 논문들 이렇게 같이 좀 봐쓰면서 이 챗GPT에서 문장 다듬는 거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논문 지도도 할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문장 받는 게 가장 힘들어요. 제가 그 지도학생들 가지고 이제 논문 문장을 내가 빨간 펜으로 지도할 때 한 페이지를 고치는데 한 시간 이상 걸릴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10페이지짜리 학술대 저널 논문 고치려면 10시간 이상 걸릴 때가 있어요. 문장을 이렇게 주어 바꾸고. 그게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이번에 챗GPT 사용하니까 거의 5배 이상의 속도가 나와. 그리고 좀 조절하고. 야, 이러면 우리가 생산성. 아, 그러면 우리가 업무 워라밸을 하면 성과를 못 낸다고 하는데 워라밸을 지키면서 업무 성과도 달성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실험들을 해볼 기회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선 1인 창조 기업들이 많이 나는데 그 중에 뭐냐면 아유 같이 팀원들 관리하기 되게 힘들어요. 아 저는 혼자 일하는 게 편하지 누구한테 남한테 일하라. 아, 분명히 저 사람 그 얘기하는 거 싫어하는데 싫다는 사람을 내가 엇박질러 갖고 그냥 일감을 주는 거 좀 부담스러워요. 라고 혼자 일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그 혼자 일하는 사람들 특별히 특히 바이어들한테 전화 받고 이런 거 되게 불편하고 힘들고 항의 전화 받고 이거 힘든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가 됐고 이때 이 단어가 나오죠.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있지 않냐. 연결되어 있지 않은 권리가 있으니 누군가 연결해 줘야 되는데 그 연결을 우리 파일럿에 대시키자. 그래서 우리 자동화 RPA라고 그러죠. 자동화 투기.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시스템, 로봇, 그다음에 인공지능 이걸 활용할 때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로봇의 활용도가 되게 높아진 거가 뭐냐면 사람을 대면할 때 감정 노동을 할 이유가 할 때가 많죠. 여기 사례는 치매를 다루거나 정신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줘야 될 때 그때 잘 설계된 로봇이 도와주면 필요상의 그 감정의 소모를 안 하고도 양질의 서비스를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오히려 각광받을 수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제가 카페를 하고 싶어요. 카페를 하는 건 좋은데 부담스러운 게 손님 대하는 게 부담스러워. 그러면 무슨 카페? 무인 카페. 예, 그렇게 바뀌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AI 비서는 자연스럽게 뭐 적절하게 매칭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의사결정 내릴 관리자가 대폭 사라지는 분위기로 바뀌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새로운 아이들을 창작하는 거에 대한 보상 효과가 확 떨어졌죠. 대충 해도 막 그림 그려주지. 대충 해도 뭐가 나오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아는 이상에서 내가 뭐 힘들게 막 창의적으로 뭘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부담들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이제 글로벌 오프쇼어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프쇼어링이 특히 미국에 썼던 말이죠. 미국의 공장들이 더 싼 데로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은 미국에 일자리 창출이 안 돼 갖고 다시 외국에 나갔던 공장들을 다시 컴백 돌아와라 이거 했던 것이 오프쇼어링의 이야기들이죠. 근데 오프쇼어링이 나왔던 핵심 이슈는 뭐냐면 이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최저가가 드는 위치로 옮겨간다는 게 기본 원칙이었는데 더 싼 곳을 찾아갔다. 더 싼 곳을 찾아갔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공장이 미국에 있던 공장이 우리나라에 왔고 일본에 있던 공장이 한국에 왔고 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하고 인건비 오르니까 이 공장이 중국 갔고 이 중국이 지금은 베트남 갔다가 베트남도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캄보디아 갔다가 그 다음에 점점 이제 그 인도로 가고 막 그러면 결국 지구를 뺑뺑뺑 돌다 보면 제자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렇게 보냈었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인건비였는데 코팔럿이나 로봇을 시키면 외국으로 굳이 보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제조업들이 굳이 외국으로 나가지 않고 그냥 한국에서 있으면서 사업을 해도 되는 상황들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러면 인공지능이 되게 중요한 키워드인데 저희가 전에 인공지능 스타디 했지만 과거에 축적된 문서를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문서량이 많은 나라가 유리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문서량이 제일 많은 나라가 영어권, 프랑스, 스페인어, 중국어 이런 데가 되게 문서량이 많은데 그럼 다시 얘기하면 이런 문서가 별로 없는 언어들은 더 소외가 될 가능성이 있더라. 그러니까 더 영어가 강국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는 한국어가 꽤 순위가 높은 언어 중에 하나예요. 예, 10위권 안에 드는 언어죠. 그래서 그나마 우리나라는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데는 결국 코파일럿 써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스타디에서 보니까 그 챗GPT 말고도 플러그인들도 되게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 여기 사이스페이스의 달인이 한 분 저 있잖아요. 어, 본인이 그 전문가들을 수줍어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 그렇죠. 그러시죠. 그러면 각종 API가 있어 다른 데랑 연동시켜서 하는 것도 있죠. 또그 요거 만드시네요, 이번에. 그렇죠. 만들고 있고. 그래서 다양한 무궁무진한 서비스가 애드온에서 있어 이것만 잘 장착되더라도 개의 역량을 훨씬 지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협업의 대상이 그전에는 조직 내에 협업됐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온라인 서비스로 바뀌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 세계 글로벌로 막 옮겨서 같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저도 이 각종 사업을 하면서 파트너를 인도네시아에서 구하려고 하고 호주랑도 구하려고 하고 네팔이랑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파트너 대상자가 과거에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도 나의 파트너로 늘어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서비스를 쓰려면 챗GPT 쓰려도 돈을 들여야 좀 잘 나와요. 그러면 22달러를 월 주셔야죠. 그러면 3만 원. 예, 3만 원이면 그때 구독 경제자 3만 원. 근데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게 그 아이비리그 한 3, 4학년 대학생 정도의 수준의 성능을 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뒤집어서 얘기하면, 야, 우리가 명문대 학부 고학년 학생이 나의 비서로 있는 거야. 3만 원이래. 그러면 안 쓸 이유가 없다는 거죠. 써야 되죠. 그래서 저도 3만 원을 질렀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도 지르게 만드셨어요. 만드셨어요? 예, 다 질렀죠. 몇배로 튀기셨어요? 그래서 예, 질러갖고 이제 올 겨울방학 때 이제 성과를 내려고 일단 모여 내가 이제 좀 대주시죠. 예? 아니요 그 대주면 안 되고 본인이 내야 씁니다. 대주면 절대로 안 씁니다. 본인이 해서 본인이 아까웠다고 해서 써야 됩니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현명한 이제 권위자는 결국은 전문성이 있으면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포용하는 역량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최신 정보를 계속 하면서 그 최신 정보를 우리의 체제로 바꾸는 현행화 이걸 그러니까 학습만 하고 안 돌아가면 안 되니까 항상 최신 정보 업데이트 그걸 현재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작업 이거를 같이 해줘야 되는 것이 패턴인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되게 의미는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부작용은 남죠. 피곤해. 그렇죠. 피곤해. 생산적인 게 네, 좋아요. 그렇죠. 피곤해. 근데 저희가 이 얘기예요. 어저께 우리도 이제 종목모 했는데 재미는 있죠 종목모임. 근데 사실 피곤해. 모여갖고 막 노래도 하시고 춤도 추시고 피곤해. 추운데 가서 주차하고 왔다 갔다 피곤해. 그거보다 제일 좋게는 7시 집에 가서 따뜻한 데서 노는 게 제일 좋죠. 노는 게 다 피곤해요. 근데 사실 노는 게 다 피곤하지만 이왕이면 그러다 보니까 더 우리를 재미나게 해준다면 의미 있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좋은 사람을 채용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이제는 적합한 사람들 영입하는 패턴들 다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어디든지 경력자를 뽑아요. 그래서 요즘 대학생들이 입이 뿔따고 나서 그러면 다 경력자 뽑으면 신입사원 도대체 어디 가서 일을 하라는 겁니까? 막 이렇게 입이 대빨 나왔죠. 또 하죠. 너 학교 다닐 때 왜 프로젝트 안 했어? 학교 다닐 때 왜 이거 관련된 스타트업을 안 해봤어? 그걸 안 한 거는 네 잘못이지. 오히려 반대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 대상으로 각종 뭐 비교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경진대회 그런 거죠. 거기 때그 실제 실무 역량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되게 분업화가 돼 있고 막 그래서 복잡한데 결국은 이 복잡한 세상을 통찰할 수 있는 역량. 그래서 우리가 부대통하는 게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왜냐하면 시키는 일만 하다 보면 내가 뭔 일을 하는지도 모르게 바쁜데 이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통찰한 통찰력도 같이 키우고 특별히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또 한번 이렇게 예측도 해보고 특별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학교를 다니잖아요. 학벌 인플레가 되게 심해졌어요. 지금도 보면은 그 석사 받으시고 뭐 박사 받으신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저희 논문 지도하는 그 학생들이거든. 아, 꼭 논문 써야 됩니까? 석사가 오지 말으셨어요. 석사를 한다는 것은 소위 말하는 가방끈이 들고 싶어서 오신 건데 논문 쓰겠다고 오신 거잖아요. 근데 논문을 왜 써야 되냐고.
학벌 리플레가 심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공부를 많이 하는 거가 보편적 현상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누구나 공부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노는이 공부한다고 불타는 목요일에 오신 거잖아요. 예. 왜냐면 그쵸. 놀지도 않더라고요, 진짜 다들. 이게 평생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많이 하는 그런 인플레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 저자의 얘기로는 미래의 핵심적인 업은 두 가지가 아니겠냐. 컨텐츠를 만드는 일. 그러니까 컨텐츠를 더 빨리 만들려니까 아까 코파일럿 쓰라는 거고, 그리고 아니면 이 판을 만들어주는 일. 또 어떻게 보면 이 부세트도 판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와서 생면 부재 사람들 인사도 하기도 하고, 교리 없던 무슨 도 만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서로 진주에 살면서 몰랐던 분들이 알게 되기도 하잖아요. 이 플랫폼에서 놀고 대 컨텐츠를 만드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셔야죠. 글을 쓰시오. 근데 글 쓰기가 부담되시면 뭘 이용하라? 코파일럿을 이용해서 같이 글을 쓰고 이런 작업들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최근에는 인재를 채용하는 게 아니라 영입하는 패턴으로 바뀌고 재능 인사를 바로바로 영입하는 패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잘하는지 아닌지는 결국 이 사람의 포트폴리오를 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포트폴리오 혼자 만들기 힘드니까 어떻게 해라? 공동 창작하는데 친구랑 하든지 아니면 인공지능이랑 같이 하든지. 그래서 제가 요즘 글쓰기 연습을 막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딱 만들었더니 시선이 후다닥 만들더니 더 많이 막 좋아요 눌러주고 그러세요. 아마 그것 때문에 올리시는 분 좋아요. 아 그래요? 셋이 올리시더라고요. 예, 제가 이거 좀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상치 못했던 세렌디피티가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좋아요 숫자가 늘어나니까 대전의 모 교수님들 그 보고 뭐 조모 선생님 누군지 알려주시오 막 이렇게 연락도 오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단 당연히 그래서 AI 시스템과 협업해야 될 때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오프라인을 만나서는 이 사람 역량이 좋으니까 이제 다듬는 역할 되게 중요해요. 퍼실리테이터 역할. 그래서 우리 박모 선생님처럼 이게 하다 이렇게 깔았다 놨다 줄을 서시오 이런 역할을 하는 퍼실리테이터 역할이 되게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오프라인 만나야 되잖아요. 오프라인 만나니까 줄을 세우고 같이 협업하고 이런 코디네이터, 퍼실리테이터 역량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대량으로 막 찍어낼 때가 아니라 맞춤형으로 필요해서 소량으로 다양한 품종을 만드는 시대가 됐고 그것을 조금만 만들으니까 고가로 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서비스하는 제품 자체가 고가를 지향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를 기본적으로 해외로 가는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최근에서는 우리가 만든 콘텐츠를 영어로 만드는 것은 되게 쉬워졌어요. 그래서 생과계로 너무 뭐 어렵지 않게 외국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용이해졌고 저 거의 분위기 아시다시피 조금만 이용하면은 거의 실시간으로 대화하는 것도 이렇게 한국말로 대화했지만 저 사람은 뭐 저는 개떡같이 얘기해도 저 사람은 찰떡같이 알아듣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그래서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되죠. 예, 효도의 종말, 나이듦의 미래, 이상적 남동상, 친밀하고 참여적인 아버지 역할. 어가 없고 권위 없고 요즘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도 뭐 시키면 안 되고 동등한 입장에서 살아주는. 예. 저는 친밀한데 참여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애들한테 친밀해요. 제가 왜 친밀하냐 왜냐면 애들이 무서워서 친밀한 거지. 혼날까 봐. 근데 참여는 잘 안 돼요. 권위는 없어요. 애들은 집에서도. 근데 어떤 참여를 요청 받아본 적 있으세요? 아니, 뭐 설거지도 하고 뭐 살림도 하고 이런 참여. 예, 이런 참여들은 제가 약하죠. 그런 훈련이 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과거에는 20년 동안 양육하고 그다음에 우리 노후부장 해달라 해서 60년의 양 돌봄이 하라고 했는데 그게 종말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제 자녀가 우리를 케어하는 게 아니라 자녀는 빨리 우리의 품을 떠나도록 해주고 우리의 노후부장은 우리 스스로 하는 것들. 자녀가 우리를 케어할 거라는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연된 보상 시스템이 그런 거죠. 왜냐하면 자녀에게 투자를 하면 얘네들이 무슨 좋은 직업을 얻어갖고 나한테 다시 돌아오겠지. 이게 이연된 보상 시스템인데 이것이 깨졌다라는 얘기하고 그리고 내 노후보장은 자녀에게 있다. 자녀를 케어하는 것을
하지 마라라는 것이 이 책의 공고 사항입니다. 우리 노후부장을 국가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기에는 국가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핵개인의 시대가 되는데 결국은 중장년의 인재상도 이렇게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효도의 대상이라 우리도 이제 은퇴 시점에 나의 은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쪽 고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능동적 인재상으로 그다음에 이 지역 문화를 즐기는 그다음에 애호가로 바뀌어야 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즐길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 결국 스스로 노후 보장을 하는 우리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돌봄은 뜻은 스스로 일하는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해야 돼요. 우리가 지리산 최근에 못 갔잖아요. 사실 우리 좀 건강도 좀 챙기고 스스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노후를 책임지자. 그리고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지자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거의 결론에 이 얘기가 왔어요. 결국 그러면서 핵개인이 왔는데 결국 우리 가족을 이루지만 심지어는 부부도 아내 따로 저 따로 하는 것입니다. 같이 살지만 좋은 파트너로 있지만 결국은 따로따로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퇴하시는 남자분들이 집에서 삼식이 역할을 한다는 얘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삼식이 있죠. 아침, 점심, 저녁 뭐 먹는 그건 있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지금 다양한 구성들을 품어주는 공동체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가족의 개념이 달라졌고 옛날에 가족이 뭐 사촌 사이끼리도 1년에 몇 번씩 보고 뭐 추석 명절 때도 이렇게 딱 만나고 했는데 이제는 그 빈도가 급속도로 줄어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만남의 빈도나 규모도 줄어들고 가족의 개념이 달라지고 오히려 진짜로 나의 피부치를 나누는 가족들보다 우리랑 커뮤니티를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먼 가족보다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친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여기 보면 대한 가족도 있지 않겠냐 협력 가족 어떤 데는 뭐 다 가족이 혼자 사는데 한 세 명의 혼자 된 신분이 하나의 팀을 이뤄서 같이 돌봐주는 가족이 더 의미 있지 않겠느냐. 저희 어머님도 혼자 사시고 저희 이모님도 혼자 사신데 저희 어머님과 이모님이 거의 친구와 같았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네다섯 번은 만나세요. 형제인데. 제가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서울에 사시는데 이제 진주 내려오시니까 절대로 안 오신대요. 안 오시는 이유가 뭐냐면 친구 같은 언니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친구 같은 언니랑 일주일에 한 나흘 끝나고 또 집에 가면 또 통화를 하세요. 한 시간 넘게 통화하세요. 그래서 통화하고 맨 마지막에 뭐런 얘기하면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 뭐 얘기해요. 그한 시간 통화해놓고 또 만나서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친구가 된 거죠. 그러니까 가족의 개념이 나랑 지금 협업이 잘 되는 그 사람, 그것이 피부치든 아니든 달라졌더라. 그래서 요 주변에 계신 분들이 제일 귀한 친구들입니다. 여기 같이 모이시잖아요. 여기 모이잖아요. 지금 친구예요. 좀 다른 것 때문에 노느라 좀 바쁘긴 해도 선생님의 좋은 친구는 요렇게라 이렇게 좀 놀아드리세요. 아까 친구 없다고 그랬는데 아, 식사하면 제가 좋은 거죠. 뭐 위아래 한 30년은 다 뭐 친구예요, 친구. 그래서 결국 나는 무엇을 팔아야 되냐? 나의 스토리, 내러티브를 팔라라는 거고 결국 나의 스토리 어디냐? 내가 살아왔던 삶을 히스토리로 남기는 것. 결국 이걸 어디에 남겨? 소셜 미디어나 나의 작품이나 흔적물로 남겨야 되는데 이것이 나의 결국은 역량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우리가 모임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모임 자체가 아주 끈끈한 모임이 아니라 느슨하고 자주적 공동체. 자주적인 건 내가 가고 싶은 거고 말면 말지가 자주적인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여기서도 안 왔다라고 그렇게 또 챙기지도 않아. 우리 고모 선생님이 간만에 왔다고 굳이 연락을 했고 그때 왜 안 오셨습니까? 오셨어야 되는데 오늘 왔는데 그 반찬 뭐는 가져오셨어야죠. 뭐 이렇게 안 해. 그리고 챙기 부담스러워서 안 오지. 아니 그리고 전화하는 것도 네. 힘들어. 그러니까 그 정도의 느슨함. 오면 반갑고 좋지만 그렇다고 강압적이지 않은 이런 종류의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를 건강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자발적으로 그냥 소소한 삶 살자는 거죠. 그러니까 소박한 삶. 그리고 여기 중요한 단어가 근근히 먹고 살기. 오늘 저녁은 때운 겁니다. 일단. 근근히 먹고 살기.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면은 그냥 먹고 살아 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라고 해서 뭐 세상 빠르게 쫓아가는 건 피곤해. 그렇게 가지 말고 그냥 인공지능은 우리가 우리의 역량을 그냥 지원해주는 요 정도 차원으로 하지
내가 이 세계의 판도를 바꿔서 내가 뭘 하겠다는 그 사람도 있어야겠죠. 근데 그 사람은 하도록 냅두고 우리 나머지 사람들은 우리 느슨한 자주적 공동체화에서 근근히 먹고 사는 팀이 되었으면 좋겠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뭘 갖고 있냐? 이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기본적으로 하고 협업, 다른 사람과 사람 간의 협업, 그러니까 이중진과의 협업을 해서 살면서 그래서 우리가 훌륭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유명한 보물을 보유하고 있는 김장한 선생님 이 책에 나오잖아요. 기브 퍼스트 남한테 주는 분위기의 문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진주가 되게 매력적인 도시가 기분 문화가 있는 도시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사회적 자본이 되게 풍성한 도시죠. 진주에서 사시는 연들 진짜로 잘 선택하신 거예요. 딴 곳에서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래서 남은 여생 진주에서 어떻게 살자? 근근히 먹고 살자. 그리고 너무 세게 보이지 말고 느슨하게 만나자. 이상입니다. 네. 오늘도 열심히 또 재미있게 진짜 책을 강의를 해주신 박사님 교수님께 박수 한번